안녕하세요. 인문학을 요리하는 남자, 인문학 셰프 세범입니다. 자, 이번 세미나에서는, 앞선 세미나 부분에서는 케인스와 하이에크 선생님의 견해를 중심으로 공학에 대한 원인과 그 해결 방안, 처방에 대해서 각각 입장을 살펴보았고, 특히 이 마지막으로 케인스와 하이에크 선생님의 견해를 확인하면서 케인스 선생님께서 하이에크 선생님을 비판하는, 그리고 하이에크 선생님께서 케인스 선생님을 비판하는 입장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 자, 계속해서 이어서 평화와 관련한 쟁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년의 조건이 넘어가겠습니다. 이 쟁점과 관련하여 칸트 선생님께서 등장하셨습니다. 자, 1년의 조건이 마련된다면 세계 평화는 가능합니다. 단 세계 평화를 위한 어떤 조건이 마련돼야 됩니다. 자, 그 조건은 예비 조항, 확정 조항, 비밀 조항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예비 조항은 영구 평화를 위해 국가 간 어겨서는 안 되는 금지 사항과 관련된 것이고, 예비 조항을 통해서 전쟁을 야기할 수 있는 요인을 우리가 사전에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확정 조항은 국가 간 평화를 영구적으로 확정 지우는 측면과 관련된 조항이지요. 마지막으로 비밀 조항은 국가 간 평화를 영구적으로 보증하는 사항과 관련된 조항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칸트 선생님은 국가 간 영구적인 평화가 가능한가? 자, 여기에 대해서 칸트 선생님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가능하다. 단 조건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 조건으로서 칸트 선생님은 예비조항, 확정조항, 비밀조항이라고 하는 세 측면의 조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예비조항은 국가 간 전쟁이 야기될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과 관련되는 것이고, 확정조항은 국가 간 평화를, 즉 국가 간 평화를 영구적으로, 영원한 국가 간 평화를 확정지우는 측면과 관련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비밀조항은 국가 간 평화를 영구적으로 보증하는 사항과 관련된 것인데, 어, 이번 인문학 심포지엄에서는 이 확정 조항을 중심으로 칸트 선생님의 의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정 조항을 중심으로 영구 평화를 위한 조건을 안내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드렸더니 칸트 선생님께서 자, 확정 조항으로서 세 가지 항목을 제안합니다. 즉, 첫 번째, 모든 국가의 시민적 정치 체제는 공화 정체이어야 한다. 두 번째, 국제법은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 체제에 기초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 세 번째, 세계 시민법은 보편적 환대의 조건에 국한되어야 된다. 자, 그래서 칸트께서는 영구 평화를 위한 확정 조항으로서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국내의 이 정치 체제는 공화 정체여야 한다. 그래서 공화정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두 번째, 국제법은 연방 체제에 기초를 해야 된다. 세 번째, 세계 시민법은 보편적 환대의 조건들을 만족시켜야 된다. 자, 먼저 각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자, 칸트께서 공화정치 시스템에서 국가의 대외 정책은 국민의 동의라는 절차를 거쳐서 결정됩니다. 이때 국민은 신중하게 전쟁 개시 여부에 대해서 숙고합니다. 자, 이 과정에서 국민은 전쟁으로 인해 직면할 수 있는 엄청난 희생을 고려합니다. 그 결과 국가는 섣불리 전쟁을 개시하여 재앙에 직면하는 오판을 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결국 공화 정치 시스템에서 전쟁을 선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셈이지요. 따라서 영구 평화의 선결 조건으로서 공화정 시스템이 요구됩니다. 자, 먼저 이 국내법, 국내의 정치 시스템과 관련하여 칸트는 공화정 시스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공화정 시스템은 가장 핵심적인 것이 칸트의 견해에 따르면 가장 핵심적인 것이 어떤 의사결정을 통치자 한 사람이 아니라 국민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여 중요한 정치적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전쟁을 개시할 것이냐 말 것이냐와 같은 매우 중대한 국민의 안위가 달려 있는 매우 중대한 결정을 할 때 함부로 전쟁 개시를 함부로 전쟁을 개시하자는 결정을 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 대다수의 동의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국민은 전쟁에 직면하여 감수해야 될 엄청난 희생을 고려하여 섣불리 이 전쟁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섣불리 그렇게 전쟁을 개시할 수가 없지요. 자신의 개인의 생명 안위가 달리기 때문에. 그래서 어떠한 정치적 의사결정을 내릴 때 통치자 한 사람이 아니라 국민 대다수의 의견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게 되면 매우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결정을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섣불리 통치자 한 사람의 즉흥적 자의적 판단으로 전쟁 개시라는 엄청난 일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 공화정 시스템이 결국은 국가 간 영원한 평화에 기여할 것이다. 국가 간 영원한 평화를 확정 지으는데 기여할 것이다라고 칸트 선생님 보고 있죠. 자, 이어서 우리 두 번째 확정조항으로 넘어갈게요. 자, 확정조항 2와 관련하여 국가 간 연방체제에 기반하여 국제법을 두는 것입니다. 적대 행위의 중단이 곧 평화 상태에 대한 보증은 아닙니다. 국가 간 영원한 평화를 위해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체제가 확립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특정 국가가 다른 국가에 전쟁을 선포하여 도발하는 행위를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 두 번째 확정 조항은 국가 간 연방 체제에 기반하여 모든 개별 국가가 전쟁을 종식하기로 합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국가 간 연방 체제라고 하는 것은 개별 국가가 그 개별 국가의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국가가 그 개별 국가의 주권을 유지한 채로 전쟁을 종식하기로 합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연방 체제이고, 바로 이러한 연방 체제를 통해서 도출되는 하나의 이 시스템이 평화 연맹입니다. 자, 평화 연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런데 국제법이 연방 체제에 기반을 둔다는 것은 국가 간 평화 연맹을 의미합니다. 개별 국가들 사이에 느슨한 연합을 통한 평화 연맹이 필요합니다. 즉, 모든 개별 국가는 독립적 주권을 유지한 상태로 전쟁을 영원히 종식하기로 합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별 국가는 무력을 행사할 권리를 내려놓고 평화 연맹의 시스템에 따라야 합니다. 자, 그 결과 독립적 국가들은 평화 연맹을 기반으로 안전을 보장받게 되지요. 결국 평화 연맹은 모든 개별 국가를 대상으로 전쟁의 종식과 관련한 합의를 확보하는 셈이지요. 자, 그래서 두 번째 확정 조항은 연방 체제에 기반한 국제법인데, 국제법이 연방 체제에 기반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모든 개별 국가가 독립적 주권을 유지한 상태로 우리 이제 전쟁을 종식하기로 합의하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평화 연맹입니다. 자, 그러니 평화 연맹은 모든 개별 국가가 독립적 주권을 다 포기하고 하나의 세계적인 단일 시스템을 이루어서 전쟁을 종식하기로 합의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모든 개별 국가가 독립적 주권을 유지한 상태로 전쟁을 종식하기로 합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평화연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평화연맹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평화를 확정 지을 수 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확정 조약은 결국 평화연맹을 지지하는 셈인데, 평화연맹과 평화조약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자, 그러니 칸트 선생님께서 평화조약은 이해관계가 맞는 몇몇의 개별 국가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합의입니다. 자, 그러니 평화조약의 효력은
조약에 관여하지 않은 국가로까지 미치지 못합니다. 결국 조약에 참여한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 사이에 전쟁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셈이죠. 따라서 영구평화는 국제사회의 모든 국가가 전쟁 종식에 합의할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특히 전쟁 종식의 실효성과 관련하여 휴전조약은 평화조약보다 더 빈약한 시스템이죠. 그저 전쟁을 일시적으로 잠시 중단한다는, 즉 휴전조약은 언제든 전쟁을 재개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잠정적으로 전쟁이 중단된 상태가 아닌 영구적 평화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칸트 선생님은 어, 국가 간 합의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앞선 것들이 평화연맹이었고, 두 번째가 평화조약이고, 그리고 세 번째가 휴전조약입니다. 평화연맹은 모든 개별 국가가 전쟁을 종식하기로 합의하는 것이고, 자, 그런데 평화조약은 몇몇의 개별 국가들 사이에 전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몇몇의 개별 국가들 사이에는 전쟁이 발생하지 않겠지만 그 외 국가들, 즉 전쟁을 종식하기로 합의하지 않은 그 외 국가들 사이에는 전쟁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전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그 개별 국가와 그러한 합의를 하지 않은 그 이외의 국가들 사이에 전쟁이 발생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 평화조약은 평화연맹보다는 영구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하기 위한 장치로서는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즉 영구 평화에 가장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것은 평화연맹이고 그보다 빈약한 시스템이 바로 평화조약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평화연맹은 모든 개별 국가가 전쟁 종식에 합의하지만 평화조약은 몇몇의 개별 국가들 사이에서만 전쟁 종식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조약보다 더 빈약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바로 휴전조약입니다. 휴전조약은 전쟁 종식에 합의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잠시 쉬기로 합의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전쟁을 잠시 쉰다는 것은 언제든지 전쟁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 영구 평화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정도와 관련해서 이 세 가지 시스템을 분류를 하자면 평화연맹이 가장 영구 평화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그 다음이 평화조약이고 가장 빈약한 시스템이 휴전조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참고로 대한민국은 현재 남북한 휴전 상태라고 볼 수 있죠. 자, 이어서 확정조항 3과 관련하여 세계시민법은 보편적 환대 혹은 우호의 조건을 지향합니다. 자, 보편적 환대의 조건에 따르면 특정 국가에 진입한 외국인 혹은 이방인은 적으로 취급받지 않을 보편적 권리를 지닙니다. 세계시민법과 관련하여 칸트께서 강조하는 조건이 바로 보편적 환대 혹은 우호. 자, 원래 원어로는 hospitality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영어로 번역하자면 그런데 이것을 보편적 환대 혹은 우호 이렇게 번역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는 보편적 환대의 조건으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자, 보편적 환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외국인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와 관련된 문제인데, 외국인, 낯선 이방인을 적으로 취급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즉 외국인, 낯선 이방인은 적으로 취급받지 않을 보편적 권리를 지닌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과연 이 보편적 환대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적인 환대를 의미하는 것이냐? 자, 여기에는 주의를 요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환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편적 환대는 무조건적 환대가 아닌 조건부 환대입니다. 조건부 환대는 상호 호혜적 관계를 의미합니다. 즉 역지사지의 관점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상대방이 환대받고 싶으면 여러분도 상대를 환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상대를 환대하지 않고 적으로 대하면 여러분 자신도 환대받을 수 없고 적으로 취급당할 수밖에 없지요. 자,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집을 방문할 때 환대받고 싶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도 여러분 집을 방문하는 손님을 환대하세요. 자, 그래서 이 보편적 환대의 조건은 이방인과 외국인을 무조건 아무런 조건 없이 무조건 환대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외국인, 이방인이 적대적 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 하에서만 환대를 하는 거예요. 즉 보편적 환대는 조건부 환대입니다. 즉 외국인이 우리 자국에 대해서 적대적 행위를 하지 않기만 하면 그 외국인을 적으로 취급하지 않고 그 외국인이 자국의 자연 환경, 편의 시설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자, 그러니 보편적 환대는 외국인이 적으로 우리에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 친구로 대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조건적 환대가 아니라 조건적 환대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따라서 자국을 방문한 낯선 이방인인 외국인이 우리에게 적대적 행위를 한다면 우린 더 이상 이방인을 친구로 대할 수 없습니다. 즉 적으로 취급할 수 있어요. 이러한 논리는 우리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여러분이 다른 국가를 방문하여 적대적 행위를 한다면 여러분 자신은 친구처럼 환대받을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합니다. 결국 보편적 환대의 조건은 서로 호의를 주고받는 give and take의 방향을 따르는 셈이지요. 즉 보편적 환대의 조건은 상호 호의적 권리를 지향합니다. 자, 그래서 확정조약 세 번째는 보편적 환대의 조건인데 이 보편적 환대가 낯선 이방인, 외국인이 적으로 우리에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 그들을 환대한다는 조건부 환대라는 점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이 평화와 관련한 논의에서 아주 저명한 또 다른 학자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갈퉁이라고 하는 분이죠. 자, 이 갈퉁의 의견에 한번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화에 대한 칸트 선생님의 관점은 소극적 평화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평화는 적극적 평화를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폭력이란 무엇일까요? 물론 그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상하지 않게 하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훼손하지 않는 물론 그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하는 물리적 폭력과 험악한 욕설이나 비난을 쏟아내는 언어적 폭력 역시 폭력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두 사람이 욕설과 언쟁 끝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총이나 칼로 살해한다고 합시다. 즉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려는 의도를 바탕으로 직접적 폭력이 발생한 것입니다. 자, 우리 갈퉁 선생님은 평화와 관련한 논의에 앞서서 폭력에 대한 개념을 먼저 정립하려고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제시한 폭력의 개념이 바로 직접적 폭력입니다. 이 직접적 폭력은 의도적으로 물리적 혹은 언어적 도구를 사용하여 상대방의 신체와 정신에 직접적으로 상해를 가는 것입니다. 자, 물리적으로 상대방의 신체를 상하게 할 수도 있고 험한 욕설로 언어적 폭력으로 상대방의 정신과 신체를 상하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의도적으로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물리적, 언어적 폭력을 바로 직접적 폭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직접적 폭력만을 폭력으로 간주하는 것은 상당히 협소한 폭력 개념입니다. 우리는 현재 어떤 잠재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가능성을 실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습니다. 즉 잠재 가능성으로서 나와 실제적으로 실현된 나 사이에는 간극이 존재하지요. 나아가서 우리는 그 간극을 좁히려고 부단히 노력하기도 하지요. 저는 그 간격을 좁히려는 우리의 노력을 방해하는 모든 요인을 폭력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 갈퉁이라고 하는 분은 직접적 폭력만이 폭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다른 차원의 폭력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현재 가지고 있는 어떤 잠재 가능성을 실현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제약, 그것을 바로 그것도 폭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종의 이것은 간접적인 폭력인데요. 그 간접적인 폭력의 유형이 구체화될 수 있는지 한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부정의한 사회 구조적 조건으로 인해 잠재 가능성을 온전히 실현하지 못하는 상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불공정한 사회 구조는 법과 제도로 구체화되죠. 특히 구조적 폭력은 추상적 시스템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알아차리기가 거의 불가능하지요.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직접적 폭력처럼 그 실체를 명확히 포착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 제도는 각종 차별, 정치적 독재, 빈곤, 굶주림을 조장하고 강화합니다. 결국 제도권 안의 삶에 갇혀 일상을 보내는 우리는 기본적 인권을 침해당하면서도 그 사실을 의식하지 못한 채로 서서히 죽어가는 셈이죠. 자, 우리 갈통 선생님께서 두 번째 차원의 폭력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두 번째 차원의 폭력은 간접적 폭력입니다. 즉 간접적 폭력은 잠재 가능성을 실현하는 모든 요인, 그것이 간접적 폭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간접적 폭력 중에 하나가 바로 어, 구조적 폭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구조적 폭력은 부정의한 사회 구조, 제도, 시스템 때문에 시스템으로 인해서 개인의 인권이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어요. 부정의한 사회 구조나 제도로 인해서 각종 차별, 독재, 빈곤과 굶주림에 우리가 직면을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회에서 인종차별과 관련한 법률이 있다고 합시다. 자, 흑백 분리 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즉 흑인과 백인은 공공시설을 같이 이용할 수 없고 공공시설을 이용한다 할지라도 흑인과 백인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분리되어 있다고 합시다. 자, 바로 이러한 제도처럼 부정의한 이 사회 구조적 시스템으로 인해서 어떤 차별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조적 폭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수인종, 흑인 같은 분들은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확보할 수가 없지요. 즉 잠재 가능성을 실현할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자, 그러니 이 부정의한 사회 구조적 조건으로 인해서 잠재 가능성 실현을 방해하는 것, 이건 역시 폭력이다. 그러한 폭력을 갈퉁은 구조적 폭력으로 범주화하고 있습니다.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아울러 저는 상징적 형식을 통해 인간의 잠재 가능성을 훼손하는 측면 역시 폭력으로 간주합니다. 즉 문화적 폭력이 가능합니다. 종교, 예술, 교육, 대중매체 등의 문화는 상징 체계를 바탕으로 인간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요. 물론 그 상징 체계는 언어, 몸짓, 멜로디 등 다양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간접적 폭력의 두 번째로서 갈퉁은 문화적 폭력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간접적 폭력의 첫 번째로 언급한 것이 바로 앞서 언급한 구조적 폭력이었고 두 번째가 바로 문화적 폭력입니다. 자, 이 문화적 폭력은 상징적 시스템, 즉 상징 체계를 통해서 이 인간의 잠재 가능성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제 문화적 폭력인데요. 보통 문화, 즉 종교, 예술, 교육, 대중매체 이러한 문화라고 하는 것은 상당 부분 상징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악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멜로디나 가사, 여러 가지 상징적인 내용을 담고 있죠. 이러한 상징적 시스템이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고 그러한 인간의 마음을 움직여서 인간의 마음 속에 어떠한 차별과 억압을 정당화하는 이 당연시 여기는 그러한 마음 자세를 마음 자세를 세뇌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세뇌된 인간, 즉 차별과 억압이 당연한 것으로 인간의 마음 자세가 세뇌가 되면
차별과 억압을 당하면서도 당연시 여기고 차별과 억압을 가하면서도 당연시 여기게 되는 그러한 현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러한 현상은 차별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는 쪽의 잠재 가능성 실현을 방해하기 때문에 이건 역시 폭력의 범주로 갈등은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폭력의 범주, 즉 상징적 시스템을 통해서 인간의 잠재 가능성 실현을 방해하는 이러한 형태의 폭력을 갈등은 문화적 폭력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서 자 그런데 문화적 폭력 상황에서 상징 체계로서의 문화는 우리의 신념과 가치를 조작하는 도구로 악용될 수가 있어요. 즉 상징 체계를 매개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가치를 세뇌당하면 우리는 구조적 폭력과 직접적 폭력을 당연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도 아무런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요. 결국 문화적 폭력은 모든 폭력의 배후에 자리 잡고 있는 구조적 폭력과 직접적 폭력을 정당하게 보이도록 세뇌합니다. 그 결과 대중은 구조적 폭력과 직접적 폭력을 아무런 비판 없이 인정하고 받아들이죠.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말하고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 곳곳에 문화적 폭력이 스며듭니다. 자, 그래서 이 문화적 폭력은 어떤 상징적 시스템을 통해서 차별과 억압을 당연시하게 되는 그러한 마음 자세를 세뇌를 시키게 되고 그 결과 차별을 당하면서 차별과 억압을 당하면서도 당연시 여기게 되고 차별과 억압을 가하면서도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그러한 상황으로 이어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자, 그 결과 제도를 부정의한 제도를 통해서 잠재 가능성 실현을 방해하는 구조적 폭력과 그리고 직접적으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하는 직접적 폭력을 너무나 당연시 여기는 혹은 정당화하는 도구로 악용될 수가 있다. 라고 해서 문화적 폭력의 특징에 대해서 갈등께서 언급하셨고, 자 계속해서 갈등께서 지금까지 결국 갈등께서 언급하신 폭력 유형은 직접적 폭력 그리고 즉 의도적으로 물리적 혹은 언어적 폭력을 가하여 상대방의 신체나 정신을 훼손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직접적 폭력이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의도적으로 상대방의 신체나 정신에 상해를 가하지는 않지만 인간의 잠재 가능성 실현을 방해하는 요인 그것도 폭력이라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간접적 폭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간접적 폭력의 유형으로서 갈등은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결국 갈등의 견해에 따르면 이 직접적 폭력을 넘어서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으로서의 간접적 폭력 역시 폭력 개념으로 설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직접 물리력과 욕설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신체와 정신에 해악을 가하는 것만이 폭력이 아니다. 그것만이 폭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잠재 가능성 실현을 방해하는 모든 요인 그것이 다 폭력이다. 간접적 폭력이다. 이렇게 폭력의 개념을 상당 부분 참신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